그러면 전세가 좋을까요? 월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입니다. 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거나 이제 유튜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 하락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혼란한 시기처럼 좀 느껴집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부동산 멘토를 모셨습니다. 북극성주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 유튜브 채널에서 뭐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별도의 소개는 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살짝 한다고 한다면 먼저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부동산 카페 북성 부동 재테크 운영자이고요. 북성주 TV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햇병아리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멘토 북성주입니다. 네, 뭐 유튜브 지금 햇병아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투자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투자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북성을 통해서 부동산 멘토 생활한 건 한 15년 정도 됐는데 유튜브 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의 어떤 중요성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어떤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취미 이렇게 해왔었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 뭐 부익남 TV도 그렇고 보면서 저 채널이 이렇게 성장하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어서 오늘 사실 배우러 왔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유튜브가 또 투자랑 달라요. 이게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근데 또 이제 잘하시니까. 네. 지금도 엄청 시행착오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사실 유튜버로 모신 게 아니고 사실 투자 전문가로 모신 거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가지고 막 설왕설래가 많아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데 북극성주님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그게 궁금하거든요. 현재 시장 상황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하락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공공기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이 한 7주 연속 좀 하락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 전환이 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그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이터 사이트도 보지만 또 이제 민간 사이트도 보고 있고 특히 여러 사이트 중에서 제가 좀 즐겨보는 사이트가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좀 보고 있어요. 부동산 지인. 네, 아무래도 부동산 지인이 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는 좀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좋고 좋은 그런 또 퍼포먼스를 좀 갖고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인 사이트를 보면 지금 현재 그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주 대비로 본다고 한다면 평균 매매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상승하는 오히려 올라가고 지금 서울 기준인가요? 전국 기준인가요?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네, 서울 기준으로. 오늘은 아예 서울 기준으로 좀 최대한 말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서울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전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국 시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지금. 말하기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서울을 포커스로 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는 올라가요. 민간에서는 거의 한 전주 대비의 상상 10,000원, 20,000원, 40,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 봤는데 한 4만 원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해서 봤을 때 공공기관은 좀 더 어떤 정부의 방향성대로 좀 가는 것 같고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리고 민간 데이터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민간 데이터를 좀 더 신뢰하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한쪽은 하락하고 있고 한쪽은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승폭이 커진 시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4만 원 오른 거면은 사실 오른 것도 아니죠. 0.몇 %니까. 맞아요. 근데 반대로 하락한 것도 0.몇 %씩 뭐 똑같아요. 빠지잖아요. 0.02, 0.3, 0.04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혼돈의 시기, 약간 그쵸, 그게 맞죠. 강보합, 약보합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혼동 속에 흘러가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크게 뭐 외적인 요인과 내적 요인을 본다면 이제 외적 요인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거시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적인 요인을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저는 특히 거래량 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거래량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저는 그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월 평균 매매 거래량.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은 10년 동안 10년 동안 매월 해당 월에 대한 평균치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근데 그게 6월 기준으로 보면 약 8,4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6월의 월 매매 거래량은 한 92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평균 8,000건은 원래 돼야 되는데 6월에 어떤 그 시즌 시기상. 그렇죠. 그러면 거래가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시그널을 줬을 때 네. 거래량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반등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지금까지 40년의 아파트 역사상 네. 거래량의 반등 없이 가격이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현재 거래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바닥을 현재 지금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좀 더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한 뭐 1년 전, 2년 전에도 막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 절벽 중에서도 진짜 심한 절벽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실제 지금 그 어떤 거래 절벽 현상의 모습을 보였던 거는 네. 작년 이제 하반기 넘어가서부터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네. 데이터가 그래 나오거든요. 네, 네. 나오는데 그때 거래량과 지금 거래량을 비교한다면 거의 한 8분의 1 수준.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네. 작년과 올해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거래량 감소는 네.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아,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요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네, 네. 그게 이제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적인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된 측면에서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기본적인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이제 거래 절벽이 시작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 좀 감소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이제 앞으로 그 전에 유동성 장애였는데 네. 점점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 해서 유동성이 점점 흡수될 거다라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어떤 위기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판에서 판돈이 어쨌든 빠져나갈 건데 그쵸. 내가 여기에 지금 돈을 넣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의문점이 있다.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가계부채 총 관리 방안이 발표됐잖아요. 그러고 해서 대출을 같이 옥죄어 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매수 심리가 한순간에 계속해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네, 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금리 인상은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매수 그렇죠. 심리가. 네, 그러면은 집을 안 사는 거는 뭐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 전세나 월세를 뭐 또 살러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정부에서는 또 막 양도세 완화 막 시켜주고 뭐 지금 뭐 최근에 또 종부세도 막 감면해 준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네. 양도세 완화 이런 것들은 시장에 영향을 아주 제한적으로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양도세 완화 카드만 본다고 한다면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상승장에서 양도세 완화가 터졌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시장에 저는 그게 드라이버 걸렸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아. 거는 지금 현재가 거래가 절벽인 그렇죠. 상황에서 거래가 안 되는데. 예, 하락의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양도세를 완화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한 거는 이제 매물을 증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누가 살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예요. 아. 근데 물건은 나오는데 네. 살려고 한 사람들의 매수는 위축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진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양도세 완화를 해줘도 누가 사지 않으면 그쵸. 안 팔리니까 어차피 양도세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도대로 본다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던 게 네. 정부는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점에 양도세 완화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방향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양도세 완화해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급한 마음이 조금 줄고 금리 인상도 좀 있으니까 또 급한 마음이 좀 더 자제되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지켜보자 예, 이런 예. 느낌으로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그 종부세 완화는 어떻게 보세요? 종부세 완화도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제 네.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발표됐는데 그 내용 핵심이 또 종부세 완화였고 네. 근데 종부세 완화를 보면 결과적으로 그 다주택자의 세금을 감면한 거예요. 예. 뭐 3주택 1주택자도 감면은 했어요. 있죠. 약간. 있죠. 있는데 핵심의 포커스는 사실 1주택자의 감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도 1주택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땡큐죠. 그런데 땡큐지. 실질적인 종부세는 네. 과거하고 즉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이게 둘을 비교해 본다면 다주택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게 왜 지금 이 시점에 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완화를 시켰겠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다주택자한테 꼭 좋은 메시지는 저는 아니라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의 의도는 확실해요. 정부가 첫 번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도 그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잖아요. 네. 그거 역시 실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을 폐지시킴으로 해서 전세나 월세 수요에 대한 부분을 더 증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물건을 좀 최대한 줘라.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전 맥이 같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의 세액 부담을 좀 덜게 함으로 해서 네. 그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한다 보면 그러면 그 공간에 전세나 월세 수요가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이걸 팔면 어차피 무주택자들이 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최대한 전세 월세를 빌려줘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게 과연 그러면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네. 하는데 종부세가 완화되면 네. 시그널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보유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보유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굳이 보유의 부담이 적어지니까. 예, 그 전에 보유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팔아야겠다 생각 드는데 네. 이제 보유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내가 지금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장기 보유를 가져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매물은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 양도세는 깎아주면서 종부세도 낮춰주면 팔래는 거야, 말래는 거야?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 관점과 정부의 관점이 다른데 정부의 관점 명확해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올해 1년 동안에는 올 하반기까지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 우선 방향이 전월세부터 그렇죠. 잡아놓고. 이게 확실하고 이게 방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종부세를 가지고 했었을 때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계산하게 되는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나온 것 중에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나왔지만 이게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난 건지 네. 아니면 또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 난 건지 이것과 또 하나는 법인과 개인을 또 다뤘거든요. 네. 예. 근데 궁극적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개인 명의보다는 공동 소유했을 때가 세제에 대한 감면 혜택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커질 것 같고.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개인이냐 법인이냐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법인이 유리한데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개인이 유리한 구조로 현재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황은 이런데 그럼 이거는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나 보유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이런 어떤 시간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과연 살 수 있는 시장이냐. 이거는 대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그 대외적인 즉 거시경제를 포함해서 이 요인이 받쳐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종부세 완화만으로는 사실상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세금도 깎아주고 뭘 하는데 난 살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 판에 낄 생각도 없는데 그 판에서 룰을 바꾸는 게 뭐 의미가 크게 없다는 와닿지 그쵸.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복싱 선수인데 네. 복싱 선수인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개인적인 사연을 위해서 복싱을 활동하고 있지 않고 있어. 네. 근데 그 사이에 복싱 룰이 바뀌었어. 네. 그렇지 바뀐 줄 뭐. 내가 참여하지 않을 건데 네. 룰을 바꾼들 난 관심 없다는 거죠.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떤 그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매 쪽을 이제 안 가게 되면 결국에 전월세로 가실 거잖아요. 뭐 말 그대로 집을 뭐 노숙을 하거나 이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근데 요즘에 또 전월세 쪽에서 또 뭐 변화가 좀 느껴진다. 특히 월세 상승한다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매매를 하지 않다 한다면 전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데 이왕 살 거면 전세를 보통을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전세를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저금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금리 시장에서는 내가 월세로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살고 거기에 따른 대출 이자를 부담한다더라도 훨씬 쌌으니까. 이자가 월세보다 쌌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그 어떤 대출금리 상단이 7.1%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또 네.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시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6%의 누리라고 해서 네.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이 6%가 좀 넘어가기 시작한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전세나 월세를 선택해야 되는 딱 그 기준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입히는데 내가 전세로 살고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네. 월세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싸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속도 대비 지금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월세가 낫겠다 해서 이 사람이 좋아. 어차피 내는 돈 내가 은행에다 내느냐 네. 아니면 소유자한테 내느냐. 그렇게 그렇죠. 하나의 문제거든요. 어디다 내든 싼 거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월세가 더 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월세로 사람들이 수요가 더 몰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월세는 상승하는 거는 결국에 그 금리 때문인 거네요. 그렇죠. 월세 이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일단은 대출 금리의 인상폭이 기간 대비 인상폭이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전세를 산다 하더라도 네. 이제 다시 전세로 살고 대출을
빌려보려고 했더니 네. 여기다 이자가 만만치 않는 거죠. 네. 근데 알아봤더니 월세를 내는 게 더 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월세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월세에 대한 부분 선호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월세 수요가 앞으로 증가하겠냐에 대한 문제인데 네.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월세가 싸면 싼 대로 몰리죠. 그렇죠.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월세가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월세 수요가 몰리게 돼 버리면 네. 그러면 월세로 살고 싶은 사람 많은데 네. 월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유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더 올리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보면 악순환 구조의 지금이 시작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월세를 올려도 되는 그런 주인들이 많은데 네, 네. 원래 사실 월세 잘 못 올리잖아요. 맞아요. 전세가 네.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시차가 있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월세가 좀 싸 보이는데 맞아요. 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이거 올려도 되겠네 하면서 이제 막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월세 대기 수요가 있네. 그래서 한번 올려볼까? 올라가네. 뭐 집을 막 계속 보러 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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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럼 전세 수요는 없네. 네. 좋아. 그러면 월세로 돌리는데 수요가 많아. 그래 한 5만 원씩 5만 원씩 올려보자. 뭐 10만 원씩 올려보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상으로 또 네. 월세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네. 다시 그 수요가 또 이제 감소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또 오겠죠. 그러면은 월세가 어느 정도 따라 올라오면은 이제 전세가 싸네 하면 또 다시 또 전세가 또 약간 상승하고 막 이렇게 시소처럼 가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대출 네. 금리가 상승이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가만 잡고 나면 어쨌든 대출 금리는 추가 인상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8%의 앞으로 뭐 하반기에 네. 8%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좀 더 좀 동조하는 상황이거든요. 상단이 8%까지. 그렇죠, 상단이. 네. 예. 그런데 과연 8%를 뚫어서 9%, 10%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물론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물가만 잡히면 네. 기준금리 인상은 분명히 속도를 조절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대출했던 그 이자가 네.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면서 서로 어떤 시속 게임을 한다. 이렇게까지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핵심은 물가가 언제 잡히냐. 그렇죠. 네, 가장 핵심이죠. 그때 맞춰서 금리도 어쨌든 좀 멈출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물음표죠. 예. 지금 뭐 전쟁이고 뭐고 지금 뭐 알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뭐 거의 내 전 재산을 뭐 투자하는 게 뭐예요?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이런 집을 산다는 게 우선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거는 지금은 거의 폭탄을 안고 불구덩이 들어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사실 예측이거든요.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3개월, 최소한 6개월 이후에는 어떤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그림이 보여주면 네. 좀 더 매수 심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 그림이 보여지지 않다 한다면 이게 확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더 시장을 관망해서 보자. 이런 상황이 좀 더 발전해서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국성주님께서는 어쨌든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하락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지금 내가 전세를 어떻게 재계약을 해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월세 가야 되나 그 고민이 지금 당장 코앞에 네. 오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한 4개월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그래도 한 1, 2년 이상은 좀 침체기가 올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시키는 이유부터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유들이 다 이제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올해 들어서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좀 침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로 인해서 거의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돼버렸고 네. 그게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제 이어져버린 상황이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제를 통해서 뭔가 계속 제공해야 되는 건데 이게 멈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는 많이 증가를 계속해서 하는 시점 맞물린 거예요. 그게 무슨 네. 말이냐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제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많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도 네. 뭐 영업 시간 제한도 네. 하고 그다음에 도시라의 통제도 하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예방 접종도 됐고 좀 코로나가 좀 주춤해지고 잠잠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렇죠. 활성화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잖아요. 네. 네. 보복 소비가 굉장히 많아진 시점. 그러면 소비는 굉장히 많아지고 증가하고 있는데 네. 공급은 그게
또 전쟁도 나고 그쵸. 하니까 하다 보니까 딱 막히니까. 그렇죠. 네. 공급은 거의 제자리 내지 부족한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되는 거고, 근데 물가 상승한 속도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상외로 너무 빠른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어떤 경제가 이제 바닥을 찍고 네. 회복 성장을 나타나면서 어떤 경제 건전성을 위해서 금리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약간 과열되는 걸 좀 잡으려고.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그런 상황이랑은 좀 다른. 그렇죠. 이제 경제 건전성과 달리 네.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소방수가 투입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을 끌려고 하는데 네. 이게 불이 안 꺼져.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0.25 이제 스몰 스텝부터 시작해서 5월 달에 빅 스텝 네. 0.5 받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뭐 자이언 스텝 네. 0.75 받는데 또 7월 달에 0.75 내지 이번에는 1%까지 네.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 인상폭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따른 시장의 부작용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잡힌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나마 좀 더 저는 괜찮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경제의 어떤 상황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네. 궁극적인 시장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데미지를 받게 돼 있고, 네. 그게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쯤은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는 요건은 일단은 저는 완성됐다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경기 침체가 장기로 갈 것이냐, 네. 단기로 끝날 것이냐. 네. 지금은 거기에 대한 향방에 대한 부분이 네. 앞으로 저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부동산 시장이 하락 기간이 얼만큼 길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일단은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켜놨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드라이버가 정확하게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락 기간이 언제까지 이뤄지겠다 이런 것들을 속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겠냐. 아직은 판단이 좀 어려울 수밖에 그쵸. 없죠. 저도 그거 동감하는 게 지금 뭐 상황이 뭐 전쟁을 어떻게 예측하지? 맞아요. 예. 너무 변수들이 막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게 단기간에 막 2, 3개월 안에 막 회복되고 이럴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세 월세를 연장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그래도 좀 무주택이시면 한 턴은 더 좀 연장을 하는 게 저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매매로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상승장에서는 사실 전세를 사는 것이 네. 부동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나는 내 재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어떤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내 전세금은 그대로인데 맞아요. 예. 집값만 올라가면 그쵸, 난 그쵸. 상대적으로 예. 가난해지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사는 건 제일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네. 반대로 이제 하락의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내 원금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락 시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네. 내지 언제 또 시작해서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또 하락폭이 얼마나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라 하면 성급하게 매수를 뭐 지금 내 집만을 꾸면 지금 이루겠다. 굳이 지금까지 안 했는데. 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네. 그렇지. 어차피 기다렸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자. 어차피 한 턴 놓쳤으니까 그쵸, 그쵸.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자. 그러면 전세가 좋을까요, 월세가 좋을까요? 왜냐하면 또 월세가 또 상대적으로 지금 싼 느낌이 좀 나니까. 그쵸. 예.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전세가 또 오르기도 해서 또 올려주기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월세로 피해 있는 게 나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전세를 얼마만큼 빌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다음에 네. 내가 한 달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전세로 샀을 때 이자가 나가는 것과 월세를 샀을 때 월세금 나가는 거 비교해서 네. 지금은 가장 내 돈을 적게 나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계속해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향성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사 가고 싶은 단지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월세 가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딱 보고 전세 대출을 내가 얼마 받아야 되는지 이자랑 계산해봐서 둘 중에 싼 거로 가라.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냥 계산을 해보면 답은 나오겠네요. 예, 예. 이거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그래도 좀 월세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싼 쌀 편이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대출금리가 네. 8%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잡혀서 가지고 네. 기준금리 일시적으로 유지한 다음에 다시 인하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시장 상황을 볼 때 채권금리만 또 따로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걸로 있다 보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우선은. 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2년
이유로 본다 한다면 근데 네. 단기적인 현상으로 본다 한다면 사람들이 월세를 좀 더 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는데 생애 최초 지금 풀어준다고 하거든요. 8월부터 최대 6억까지니까 뭐 대략 한 8억대 정도 집을 사는 거면 거의 최대치로 받을 수 있잖아요. 80%까지. 그러면 그거는 좀 제한적인 영향일까요? 일단 시장 자체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취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수요가 맞냐 정량을 놓고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수요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생애 최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본인 자산 규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당 부분을 또 이런 대출에 많이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많이 끌어쓰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현재는 최대한 내가 현금을 이제 보유를 하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생애 최초에 대한 당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무작정 딱 물어버리면 그 어떤 이건 방법론인데 시장은 네가 들어온다고 해서 너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 와봐. 내가 잡아먹을 거야. 잡아먹을 수 있어. 이런 이제 겁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애 최초라는 거는 어차피 한 번 살 때 쓰는 거니까 꼭 그쵸. 지금 안 써도 된다. 맞아요. 예. 그렇죠. 좀 이따가 써도 된다. 그렇죠. 이왕 하려고 한다고 하면 무주택자니까 기다렸다가 어떤 반등의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러면 반등의 시그널 중에서 다른 거 다 모르겠다. 네. 이 진짜 공부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역을 움직이는 힘 중에서 지역의 네.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래량에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시점에 내가 최초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이 네. 낫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발바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반등되는 거 보고 그쵸. 좀 발목에서 들어가도 된다. 지금은 무릎 정도 있는데 발바닥도 내려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발바닥인 줄 알고 네, 들어가기에는 들어가는데, 너무 맞아요. 위험하잖아요. 발목 날아갈 수도 있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내려가는 뭐 이런 분위기에서 하지 말고 확실하게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그쵸. 된다. 몇 천만 원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나을 수 있다. 그쵸. 괜히 지금 잡아서 더 예. 불안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잡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런 것들보다는 네. 차라리 한 템포를 늦춰서 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확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뭘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이 무기를 갖고 들어갈 전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무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네. 전쟁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내가 가면 나는 거의 한 90% 이상 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네네네네. 근데 내가 다른 병사보다 좀 더 좋은 무기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 한번 써먹으러 가볼까? 해서 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총발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이제 투자 경험이 또 오래 되셨으니까 이런 걸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면 지금 하락을 예측하는 분들도 이게 좀 다릅니다. 그레이드가 달라요. 막 한 5%뭐 이게 약간 조정 정도 될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10%, 20%뭐 어떤 분들은 반토막 난다. 네. 뭐 3분의 1 토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라고 보세요? 저는 뭐 아니면 돌 거라 생각해요. 물가를 잡지 못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굉장히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네. 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거는 장기 침체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버블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직격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간다. 빨리. 그렇죠. 시장 경기 상황은 좋지 않은데 네. 금리 인하 속도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인하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물가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불안하니까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네. 근데 빨리 내리지 않아 버리면 경기가 침체를 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 딜레마에 언젠가 한번 빠질 거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실기해서 만약에 장기 침체로 가버린다라고 네네. 했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가격의 하락폭은 굉장히 클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어떤 그 10월 정점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네네네. 예. 그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예. 과연 10월에 잡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고점 찍었다. 고점 찍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고점을 찍었다 해서 다시 하락하는 것과 네.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폭이 굉장히 적으면서 네.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떻게 보면 소비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게 부동산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물가가 제대로 잡혀서 네. 조정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경제 회복할 수 있는 턴이 맞이한다면 네. 그러면 오히려 예상보다 더 빨리 좀 더 바닥점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하락폭이
적지 않을까 이런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빠르게 잡히면 또 금리를 또 다시 또 내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약간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겠네요. 금리 내리면 또 약간 나 사야 되나 하는 게 그쵸. 생길 수도 있다. 이 이야기신 거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은 이제 저희 대내적인 어떤 부동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이제 공급 대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올해 이제 8월달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로드맵 발표됐었을 때 사실 가장 큰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근데 공급을 신택지 쪽으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구도시 쪽에 공급할 것인지. 네. 근데 투 트랙을 뭔가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구도심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 유지된 특히 뭐 재개발 규제는 상대로 덜하지만 재건축 규제는 굉장히 현재 대못을 박아놓은 상황이잖아요. 안 되죠, 사실상. 안 돼, 그렇죠. 네.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야지만이 정부의 의도대로 구도심에 공급이 이제 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규제가 풀어지고 절차가 속도가 빨라진다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 입지라는 입지 아닙니다. 입지 전에 속도야 속도. 속도. 아무리 좋은 입지를 하더라도 네. 속도가 절차 속도 나지 않는 그렇죠. 그 네. 구역은 똥이에요 똥. 예, 그렇죠. 입지 좋은데도 뭐 안 되는 데도 많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데 네. 그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를 빨리 올리는 데 있어서 올라가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 재개발 재건축한 구역이 이제 새 아파트로 올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빨라져. 그럼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갖기 시작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다시 매수세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다 한다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수요가 몰리니까.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악재 속에서 네. 유일하게 우리가 그 걸고 있는 하나의 상승 요인 마지막에 어떤 뭐 바지자락이라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막 다 빠져도 예, 예. 테마주로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대선 테마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그건 뭐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쵸.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대세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특정 지역 특정 종목들은 또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하는 가장 큰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요건에 맞춰서 어떤 전국을 통해서 최소한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네네네.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 혜택에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또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공급은 개발이기도 하지만 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택만 공급이면 그게 누가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교통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GTX에 대한 부분도 네. 좀 더 완공시키를 좀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또 수요가 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상승의 요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발현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예측하고 이런 큰 어떤 그림 이것들을 저희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시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도 특정 지역들 어떻게 이런 데들이 맞아요. 올라가는 거지 네. 대세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이미 그거는 꺾였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저는.